오늘은 짧은 일정으로 다녀온 도쿄 미술관 기행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일본은 일찍 문호를 개방한 덕분에 서구와의 교류가 활발했죠. 특히 19세기 중후반 일본 판화가 유럽 미술계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자연스럽게 일본 부호들은 일본 판화의 영향 속에 꼽힌 인상주의 회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일본 컬렉터들의 서양 회화 수집의 역사는 100년이 넘습니다. 수집품의 질과 양도 엄청나고요. 게다가 아름다운 풍광, 독특한 건축물, 맛있는 식사, 친절한 서비스 등 우리와 비슷한 듯 하지만 너무나 다른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나라죠. 시차도 없고 비행기로 한두 시간이면 가는 곳이니 향연 식구들도 가보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기간에 따라 그리고 여행의 목적에 따라 일정은 다양하게 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전 2박 3일이라는 짧은 일정에 7개의 미술관을 관람했습니다. 여행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같이 간 친구가 정한 일정대로 움직였는데요. 효율적인 동선이니 참고하시면 여행 계획 세우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인천공항에서 8시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나리타 공항에 10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일본 여행의 꿀팁! 이번 여행을 함께한 친구가 알려준 비법인데요. 일본 대중교통 카드인 IC카드를 이전 여행이 끝날 때 미리 2,000엔 정도는 충전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공항에서 충전하느라 긴 줄을 서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바로 기차를 타고 목적지로 출발할 수 있겠죠? 저희도 충전된 IC카드가 있었던 덕분에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고 니시마 고메 방향의 게이세 본선을 늦지 않게 탈 수 있었습니다. 20분 정도 기차를 타고 가면 게이세이 사쿠라역에 도착합니다. 역에서 남쪽 출구로 나가서 길을 건너면 후지필름 앞에 미술관 가는 셔틀버스가 있는데요. 방문할 첫 미술관인 DIC 가와무라 미술관 행입니다. 20분 정도 기다려서 12시 20분 버스를 탔으니 출발이 아주 좋죠? 버스 기다리는 사이 친구가 근처 편의점에 가서 점심으로 음료수와 샌드위치를 사왔고요. 셔틀버스는 무료이고 미술관까지 30분 소요됩니다. 버스에서 내려 입장권을 산 다음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면 DIC 가와무라 미술관의 매력적인 정원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조금 더 내려가니 단아한 건물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휴식 겸 도시락이나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도록 미술관이 준비해둔 공간입니다. 물론 미술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할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잠깐 쉬거나 간단하게 요기를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게다가 샌드위치를 먹으며 바라보는 풍광은 초록의 향연에 푹 빠지게 해주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면 미술관 건축물과 호수, 꽤 넓어 보이는 정원이 나타나는데요. 보는 순간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DIC 가와무라 미술관은 치바현 사쿠라시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쇄잉크 제조회사인 DIC 주식회사의 2대 대표였던 가와무라 가츠미가 수집한 미술품을 전시하기 위해 1990년 5월에 문을 열었죠. 미술관은 마치 유럽의 성을 떠올리게 하는 2개의 원통형 건물이 입구 안쪽 로비를 이루고 있고 전시실은 전시된 작품에 따라 각각 크기와 모양이 다 다릅니다. 다음 전시실로 이동할 때 미술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과 건축물도 큰 감동이고요. 미술관 들어오기 전 입구에서는 프랭크 스텔라의 르네빌과 알렉산더 칼더의 붉은 거미가 관람객을 맞이하는데요. 르네빌은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포스코 센터 앞에 있는 꽃이 피는 구조물을 연상시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과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동그라미와 직선, 찌그러진 덩어리들이 금방이라도 무너지거나 솟아오를 것 같은 불안정한 형태로 고전적인 건축물과 어울릴 듯 어울리지 않는 묘한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미술관 안에서도 스텔라의 작품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색면 추상 회화와 벽에 걸린 조각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대담하게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넘나들며 실험적인 작업을 이어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칼더의 붉은 거미는 미술관 입구 왼쪽에 있는데요. 움직이는 조각, 모빌 작품을 많이 선보인 칼더의 움직이지 않는 스테빌 작품입니다. 칼더가 많이 썼던 시그니처 색깔인 빨간색으로 된 미니멀한 형태는 오른쪽에 있는 스텔라의 조각과 대비를 이뤄 두 조각을 비교해보는 재미를 선사합니다. 미술관에는 렘브란트의 챙이 큰 모자를 쓴 남자를 비롯해 모네, 드가, 르누아르, 황택 라투르, 보나르, 피카소, 마티스, 샤갈, 마리 로랑생, 브라크, 칸딘스키, 막스 에른스트, 르네 마그리트, 장 디비페, 이브 클랑, 앤디 워홀 등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크 로스코가 미국의 시그램 빌딩의 레스토랑을 위해 그렸다가 작품이 설치된 것을 보고 실망해 계약을 파기했던 작품 30개 중에서 7작품이 이곳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현대미술관에는 마크 로스코의 작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DIC 가와무라 미술관의 칠각형으로 된 106번 방은 그 어디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독특한 시간을 관람자에게 선사하는 곳입니다. 어둡도록 낮춘 조도, 그렇게 크지 않은 방 벽면을 가득 채우는 큰 크기의 그림들, 전체적으로 어두운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색감 등에서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장엄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크 로스코는 자신이 추상화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추상화가가 아니다. 색이나 형태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다. 비극이나 운명, 인간 본연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자신의 그림 앞에서 우는 사람들은 자신과 똑같은 종교적 경험을 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나는 예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 왔다. 그래서인지 마크 로스코는 자신의 그림을 45cm 앞에서 보라고 권고합니다. 이번에 DIC 가와무라 미술관에서 저는 마크 로스코의 권고대로 거대한 캔버스 바로 앞에 서서 그림을 보았는데요. 한참을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림을 보며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어두운 색깔 아래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듯 다른 색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림에 따라 폭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가운데 부분 양쪽으로는 가느다란 세로선이 다른 색깔로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제 눈 바깥쪽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던 이 선들도 색깔끼리 융합하면서 핵폭발 하듯이 주변으로 번져나가며 섞여드는 듯 보였습니다. 내면의 꿈틀거림 같기도 하고 우주의 대폭발 현장을 마주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고요해 보이던 색면 그림이 생명과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를 교황학처럼 펼쳐주었습니다. 모든 작품이 다 그렇지만 어떤 작품을 깊이 느끼려면 작품 앞에 오래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경험이었습니다. 깊은 어둠에 잠겼던 106번 방을 나와 바로 위층의 200번 방에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양쪽의 통창을 통해 정원의 나무들이 그대로 미술관 내부로 들어와 한 폭의 그림을 선사합니다. 평소 이 전시실에는 싸이 톰블리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니시카와 카츠히토의 미니멀한 작품이 벽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이 방은 DIC 가와무라 미술관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간, 예술, 자연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참 공간의 매력에 잠겨 있다 보니 원주에 있는 뮤지엄산이 떠올랐습니다. 뮤지엄산 역시 자연과 어우러진 공간과 예술의 세계를 매력적으로 펼쳐주는 곳이죠. 뮤지엄산이 교통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연 20여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승승장구하는 것과 대비되게 DIC 가와무라 미술관이 내년 3월에 문을 닫는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정원과 미술관 유지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반해 입장료는 저렴하고 도쿄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결정인 듯한데요. 아무쪼록 방법을 찾아 이 멋진 미술관이 계속 관람객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내년 3월 전에 서둘러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시게 되면 들어가는 길에 꼭 정원에 있는 카페 겸 레스토랑에 예약을 미리 하시고 떠나기 전 카페에 들러 커피와 디저트를 드시기 바랍니다.
정원 뷰를 통창으로 보며 맛보는 미술관 카페에서의 여유는 아무리 바빠도 포기하기 어렵죠. DIC 가와무라 미술관 관람을 끝내고 미술관 바로 앞에서 3시 29분 출발하는 도쿄행 버스를 타고 편하게 도쿄에 입성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객실에 짐을 넣어둔 다음 바로 국립서양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국립서양미술관은 도쿄도 다이코구 우에노 공원 안에 있는 여러 박물관 중 하나인데요. 미술관 건물은 1959년에 르 코르비지에가 지었고 2016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미술관 입구에서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지옥의 문, 칼레의 시민들, 브루델의 활 쏘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세계적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국립서양미술관은 마스카타 고지로의 컬렉션을 보존, 전시하기 위해 세워진 미술관입니다. 마스카타 고지로는 조선소 대표였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엄청난 재력을 갖게 되었고 이후 유럽 전역을 다니며 많은 작품을 사들이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유럽이 경제 불황에 시달리면서 미술품 가격이 폭락한 것이 일본 컬렉터에게는 절호의 찬스였던 셈입니다. 덕분에 마스카타는 르네상스부터 20세기 예술에 이르기까지 수백 점의 작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으로 가져오는 것은 많은 난관이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한 뒤에는 파리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작품들이 프랑스 정부에 몰수당하고 맙니다. 이후 미술관을 지어 전시한다는 조건으로 작품을 반환받아 국립서양미술관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개관 후 작품의 기증과 구입이 꾸준히 계속되어 현재는 6,000여 점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서양회화를 수집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에 일본의 기업가들은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서양의 걸작들을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이 마냥 부럽기만 합니다. 미술관에서는 로히르 반데르 베이덴, 루카스 크라나흐, 베로네세, 조르조 바사리, 엘 그레코와 같은 르네상스와 후기 르네상스 작품뿐 아니라 루도비코 카라치, 루벤스, 베르메르가 대표하는 바로크, 18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주요 화가들의 주옥 같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모네의 수련은 따로 마련된 방에 전시되어 있고 르누아르, 뭉크, 앙드레 드랭, 피카소, 칸딘스키, 막스 에른스트, 후안 미로 등 르네상스 이후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훑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상설 전시 작품 중 유명하지는 않지만 제게 인상적이었던 세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루벤스의 잠자는 두 아이와 마리 가브리엘 카페의 자화상, 앙드레 드랭의 장 르누아르 부인입니다. 잠자는 두 아이는 그림을 보자마자 엄마 미소를 불러일으키는 사랑스러운 그림이라 한참을 보았습니다. 마리 가브리엘 카페는 18세기 프랑스의 여성 화가인데요. 미니어처 초상화를 많이 그린 화가로 작품의 대부분이 루브르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국립서양미술관에 소장된 자화상은 상당히 미인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잘 드러낸 완성도 높은 작품입니다. 프랑스 혁명 전까지는 왕립회화 조각 아카데미에 여성 회원이 단 4명밖에 입단할 수 없었던 시대적 한계를 생각하면 18세기에 화가로서 자신의 길을 개척한 얼마 되지 않은 여성 예술가를 만나 반가웠습니다. 앙드레 드랭의 장 르누아르 부인은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아들인 영화감독 장 르누아르의 부인이자 영화배우였던 캐서린 헤슬링의 초상화인데요. 그녀는 장의 부인이 되기 전 화가인 오기스트의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르누아르가 말년에 많이 그린 목욕하는 여인 그림을 위해 모델을 많이 섰죠. 2009년에 출간된 국립서양미술관 걸작선에 따르면 이 당시 드랭은 다니엘 칸바일러에서 폴 기욤으로 딜러가 바뀐 무렵이고 기욤의 영업력 덕분에 작품이 잘 팔리면서 안정적으로 작업하던 시기입니다. 초기의 야수파적인 강렬한 색채 대신 차분한 색채로 르누아르의 말년처럼 여성의 누드화도 많이 그리는데요. 캐서린 헤슬링의 초상화는 누드화는 아니지만 르누아르가 아끼던 모델을
갈색과 검정색으로 고혹적으로 잘 드러낸 수작입니다. 국립서양미술관은 다양한 특별 전시회를 기획하는데요. 2024년 10월 5일부터 2025년 2월 11일까지는 만년의 모네라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파리에 있는 마르모땅 모네 미술관에서 모네의 수련 그림이 50여 점이나 왔는데요. 마르모땅 모네 미술관은 전 세계에서 모네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곳이죠. 그런 만큼 도쿄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특별했습니다. 도쿄에서 마르모땅 모네 소장품을 본다는 것도 좋지만 국립서양미술관뿐만 아니라 일본 내 미술관들에 있는 모네의 작품들과 나란히 전시가 되어 파리나 뉴욕 그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흥미로운 큐레이션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그려진 수련이 빛과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었나 하는 것을 비교하는 재미가 있었죠. 특히 마지막 전시실에는 일본식 다리를 그린 그림이 10여 개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말년의 낙서 혹은 추상에 가깝게 그린 모네의 대담한 실험 정신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뛰어난 구성이었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서 2시간 반 여행을 한 뒤 미술관을 2개나 관람했으니 피로를 풀어야겠죠? 8시경 미술관을 나서 마침 도쿄 출장 중인 친구를 만나러 긴자 거리의 에비스 맥주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만난 음식과 미술관 이야기, 여행의 설렘을 안주삼아 즐겁게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날은 가나가와 현에 있는 하코네 지역으로 갔습니다. 후지 하코네이즈 국립공원 내에 있는 폴라 미술관이 첫 번째 방문지였는데요. 도쿄에서 93km 떨어진 거리에 있어 이동을 위해 기사가 딸린 6인승 차량을 렌트했습니다. 가성비도 좋고 먼 거리에 위치한 미술관을 편하게 볼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어요. 교통 상황에 따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일정을 정하면 좋습니다. 저희는 주말이라 3시간 만인 11시에 도착했습니다. 미술관 가기 전 한참 산길을 올라가면서 알 수 있었는데요. 하코네는 온천 지역입니다. 숙소들이 몰려있는 여러 동네를 지나 고도가 꽤 높은 산 속에 그야말로 자연에 푹 둘러싸인 곳에 아름다운 미술관, 폴라 미술관이 있습니다. 설계는 니켄 세케이가 맡았는데요. 거대한 숲 한가운데에 직경 74m로 둥글게 땅을 파고 그 안에 노출 콘크리트와 거대한 유리 외벽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입구는 지형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만들어 긴 유리 통로를 통해 내려가도록 했습니다. 건물 중앙을 길게 가르는 유리 통로는 미술관 내부의 빛과 주변의 초록 풍광을 가득 끌어들입니다. 입구 맞은편의 벽도 통창으로 되어 있어 아래로 내려가도 어둡거나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경사지를 이용해 미술관을 지은 덕분입니다. 카페와 레스토랑, 아트샵이 있는 로비층은 미술관이 아니라 숲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DIC 가와무라 미술관 못지않은 자연 속의 미술관, 자연을 품은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11시에 오픈해 아직은 창가 자리가 비어있는 레스토랑에서 이른 점심을 먹었습니다. 환하게 비쳐드는 빛과 하코네의 산 풍광을 즐기며 점심을 먹으니 그림을 보기도 전에 행복지수가 최고도에 달할 정도였어요. 폴라 미술관에 가시면 꼭 오픈하는 시간에 미리 점심을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서 식사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미술관이 거대한 국립공원 안에 있다 보니 이곳에서 먹지 못하면 식사를 위해 미술관을 빨리 떠나야 하니까요.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일본 여행도 피콰드로. 폴라 미술관은 일본의 화장품 회사인 폴라그룹의 소유주 스즈키 츠네시가 수집한 작품들을 소장 전시한 미술관입니다. 마네, 모네, 드가, 피사로, 르누아르, 베르트 모리조, 고흐, 고갱, 쇠라, 모딜리아니, 앙리 루소, 툴루즈 로트렉, 샤갈, 피카소, 페르낭 레제, 게하르트 리터와 같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인상주의와 아방가르드 작가뿐 아니라 일본의 도자기와 화장품 관련 물품 등 만여 점의 소장품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2024년 6월 8일에서 12월 1일까지는 필립 파레노 전시가 개최되었는데요. 2024년 2월 28일에서 7월 7일까지 서울의 리움 미술관에서 열렸던 같은 작가의 전시와 비슷한 듯 다른 구성이어서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리움 미술관에서의 전시는 미술관이라는 닫힌 공간에 틈을 내고 싶다는 작가의 바람이 구현된 장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외부의 소리와 빛, 진동 등이 미술관 내부에 전달되고 바깥 세계의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빛과 소리 안에서 관람자가 배회하도록 했었죠.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관람객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봐야 할지 당황한 채 공간 전체에서 들리거나 일어나는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했었는데요. 리움 미술관에서도 보았던 물고기 풍선을 폴라 미술관에서도 만나 반가웠습니다. 작품 제목은 내 방은 또 다른 물고기 풍선이다 인데요. 이 작품은 헬륨을 채워 넣은 물고기 풍선이 자유롭게 공간을 떠다니는 작품입니다. 관람객 역시 자유롭게 그 사이를 돌아다닙니다. 공기의 흐름도 느끼고 물고기와 함께하니 물속인 듯 느끼면서 자연과 생명, 시간의 흐름, 공간 등을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물고기 풍선이 리움에서 본 것과 달랐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일본 문화 고유의 패턴을 고려해서 새롭게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폴라 미술관에서는 2025년 5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반고우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고우 작품은 엉겅퀴 꽃을 비롯한 단 3작품만 소장 중인 미술관으로서는 개관 이래 처음으로 많은 고우 작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폴라 미술관의 매력은 흥미로운 전시회와 훌륭한 소장품, 아름다운 건축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품을 다 보고 미술관을 나서면 1km 정도에 이르는 숲길을 산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랜 수령을 자랑하는 키 큰 나무들 사이로 완만한 내리막과 오르막으로 된 길을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절로 정화되는 기분이 듭니다. 크게 심호흡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것으로 폴라 예술기행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폴라 미술관을 나와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하코네 조각의 숲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1969년에 개관한 일본 최초의 야외 조각공원인데요. 7만 평방미터의 널찍한 부지로 하코네 국립공원 안에 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있어 탁 트인 전망이 시원하고 온통 초록인 정원을 거닐며 세계적인 조각 작품들을 만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죠. 전시된 조각의 규모와 작품의 수준에 놀라게 되는데요. 로댕과 브루델, 후안 미로, 페르낭 레제, 자코메티, 헨리 무어, 니키드 생팔, 곰리 등 120여 개의 큰 조각상들이 공원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헨리 무어는 26개로 가장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각공원을 들어서면 우선 로댕의 발자크상이 관람객을 맞이하는데요. 몸을 약간 뒤로 젖히고 인간 세상을 굽어보는 듯하는 발자크의 자세가 드넓은 조각공원 입구에 더할 수 없이 적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원을 돌다 보면 뜻밖의 피카소 미술관을 만나게 되는데요. 온통 하얀색으로 칠해진 건물 외관과 아치 모양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된 창문이 있는 입구는 예배당을 연상시킵니다. 예술에 헌정된 공간이라는 뜻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어요. 하얀 외벽의 미술관은 꽃처럼 보이기도 하고 발랄하게 걸어가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페르낭 레제의 화려하고 단순한 조각과 어울려 멀리서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렇긴 해도 조각공원에 웬 피카소 미술관? 반신반의하며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300여 점에 달하는 유화, 드로잉과 판화, 도기들이 피카소의 자유로운 작품 세계를 펼쳐주고 있었는데요. 미술관은 1984년 문을 열었습니다. 피카소의 딸인 마야 피카소로부터 구매한 188점의 도기 작품이 토대가 되었죠. 피카소가 도기도 만들었어? 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피카소는 1946년에서 1971년까지 모두 600점이 넘는 도기를 제작했고
복제 에디션까지 합하면 3,500여 점을 만들었습니다. 노년의 피카소가 남프랑스의 발로리스에 살 때 자유로운 형태와 대담하고 단순한 그림으로 제작한 도기들은 말년에 깊이 몰두했던 작업인데요. 한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그의 도기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시아에서는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있는데요. 2층에서 볼 수 있는 짧은 영상입니다.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몇 번 선을 휙휙 그으면서 닭이 되었다, 물고기가 되었다,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기발합니다. 가면 꼭 끝까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조각의 숲 미술관에서 또 재미있는 곳은 480장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설치된 심포니 조각인데요. 작가 갸브리엘 루아르가 굴절된 색색의 빛을 통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내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설치해 놓은 탑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감상하며 나선형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하코네 조각의 숲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탑에서 내려오면 근처에 무료로 조격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출구로 나오기 전에는 니키드 생팔의 나나와 안토니 곰리의 클로즈 3을 만나게 되는데요. 곰리는 자신의 몸으로 본을 떠 조각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한 남자가 철퍼덕 잔디밭에 두 팔 두 다리를 펼친 채 엎드려 있는 형상입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합니다. 곰리는 대학에서 인류학과 역사학을 공부하다가 인간 존재에 대한 관심으로 불교와 명상에 깊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인간 존재가 결국 신체를 통해 드러난다고 보고 신체를 가진 인간이 공간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세계의 다양한 장소에서 보여줍니다. 리버풀의 크로스비 해안에 서 있는 100개의 인간 조각 또 다른 장소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작품 역시 자신의 몸에 속고 붕대를 감아 본을 뜬 다음 철로 만든 것입니다. 바닷물이 차오르면 완전히 잠겼다, 바닷물이 빠지면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고 쪽부터 이어져 온 인간과 자연의 관계, 무한하고 거대해 보이는 자연과 한없이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굴하지 않고 꿋꿋이 자연과 함께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겸허함과 숭고미가 느껴집니다. 조각의 숲 미술관을 나와 가까이 있는 아시노코 호수 구경을 한 다음 차를 달려 도쿄 로폰기에 있는 아자부다이 힐스에서 내렸습니다. 모리 그룹은 도쿄 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 그룹으로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것으로 유명한 오모테산도 힐스, 모리 미술관이 있는 로폰기 힐스, 아크 힐스, 가장 최근에 개장한 아자부다이 힐스 등을 건설했습니다. 지역민과 끈질긴 협의를 거쳐서 세계적인 건축가, 미술작가, 명품 브랜드들과 협업한 인상적인 재개발 건물로 유명합니다. 폰기에 다 있으니 모리 건축물 투어를 해도 재미있을 텐데요. 저는 이번 여행에 아자부다이 힐스와 롯본기 힐스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롯본기에는 기획전만 운영하는 국립신미술관과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2121 디자인 사이트, 산토리 미술관, 일본 전통가옥 형태의 네즈 미술관 등이 있어서 하루 정도 일정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이죠. 아자부다이 힐스를 대표하는 모리 JP 타워 안에 들어가니 로비층의 천장에 올라퍼 엘리아슨의 거대한 조각이 매달려 있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4개의 곡선적 조형물로 2023년 건물 완공에 맞추어 제작 설치되었습니다. 제목은 서로 이어주는 순간이 협화하는 주기입니다. 올라퍼 엘리아스는 아이슬란드계 덴마크 예술가인데요. 2003년 테이트 모던의 터빈홀에 전시되었던 날씨 프로젝트로 유명합니다. 마치 우주 속에서 태양을 보는 듯한 묘한 분위기를 연출했죠. 엘리아스는 관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사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리 JP 타워 로비에 설치된 4개의 곡선적 조형물은 스테인레스 스틸과 유리로 만들어져 자연광과 인공 조명을 반사하며 관람자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각각 다른 빛을 반사해냅니다. 잠깐 멈춰 작품을 보는 순간 거대한 오피스 건물이 예술적 체험의 장이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예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리 JP 타워를 나온 뒤 우리의 목적지는 밤 10시까지 하는 모리미술관. 미술관 가까이 있는 식당에서 함박스테이크로 저녁을 먹고 하늘 아래 가장 높은 미술관이라는 모리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미술관은 54층 건물 모리타워의 53층에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도쿄 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는 한층 아래인 52층에 있습니다. 모리미술관 사이트에 따르면 일본과 아시아 지역의 현대미술 작품을 2023년 1월 기준 460점 이상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회화, 사진, 드로잉, 조각, 설치미술 등 분야를 망라하는데요. 2024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월 19일까지는 프랑스 출신의 미국 예술가 루이즈 부르조아의 특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루이즈 부르조아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불안, 두려움, 분노 등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을 드로잉과 회화, 조각, 설치미술로 풀어냅니다. 핏빛이 선연하거나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표현되기도 하는 부르조아의 작품은 세상 속에 던져져서 상처받고 투쟁하는 가운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찾아야 하는 현대인의 존재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지는데요. 여자이고 딸이고 엄마이자 부인이고 예술가인 부르조아는 거미와 세포 등으로 대변되는 충격적인 작품을 통해 여성, 남성, 구상, 추상, 관습, 자유, 추함, 아름다움의 경계에 대해 사유하고 그것을 넘나들며 치유로서의 예술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전시의 부제는 나는 지옥에 갔다가 돌아왔다. 그리고 그것은 훌륭했다입니다. 부르조아의 작품이 3개의 섹션에 100여 점 전시된 이번 전시회는 1997년 이후 일본에서 열린 가장 큰 회고전인데요. 인상적인 작품은 히스테리아의 아치였습니다. 미술관이 있는 53층에서 유일하게 도쿄의 야경이 보이는 방에 전시되어 있어 더욱 압도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얼굴은 없고 매달려 있어서인지 희생양과 같이 보이면서도 광택을 낸 외관에서 아름다움도 느껴집니다. 히스테리라는 질병이 아치가 만드는 곡선미로 표현된 거죠. 부르조아는 19세기 말 프랑스의 신경정신 전문 병원인 살페트리에르 병원에서 연구된 히스테리 환자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이 작품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히스테리가 여성의 질병으로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거짓과 허구가 과학이 되고 진리가 되어 세상의 무수한 편견과 배제를 낳는 현상을 꼬집고 싶어서 이 작품을 제작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유로 히스테리가 여성의 질병으로 여겨졌던 것을 뒤집어 남성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조아는 말합니다. 나는 한다. 나는 하지 않는다. 나는 다시 한다. 긍정과 부정, 일어섬과 넘어짐, 도전과 실패를 딛고 결국은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무수한 끔찍해 보이는 회화와 드로잉과 조각 작품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삶의 궁극적인 가치와 아름다움. 두렵고 피하고 싶은 거미가 직조하고 알을 낳고 보호하는 마망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는 긴자에 있는 아티존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호텔이 긴자에 있어 10분 정도 걸어서 당도할 수 있었는데요. 도쿄역에서도 도보로 갈 수 있어 이 지역을 지나가거나 관광하실 때 보시면 좋을 곳입니다. 아티존 미술관은 일본의 타이어 회사인 브리지스톤의 창립자 이시바시 쇼지로의 컬렉션을 토대로 1952년 문을 열었습니다. 2015년 문을 닫을 때까지는 창업자의 회사명을 따라 브리지스톤 미술관으로 불리다 새로운 전시 공간을 만들어 2020년 1월 18일에 재개관하면서 아티존 미술관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죠. 미술관은 건축물 안의 건축물 구조로 되어 있어 브리지스톤 사옥이 미술관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층 로비에서 티켓을 산 다음 6층으로 올라가 한 층씩 내려오며 4층까지 관람하게 되어 있는데요. 층별로 3개의 특별전이 열려서 동시대 미술의 경향과 주제에 따라 선별된 아티존 미술관 소장품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국립서양미술관을 제외하고 도쿄와 도쿄 인근에 있는 다른 서양 회화 소장품들이 대체로
19세기 중반 인상주의 이후 작품이 대부분인데 반해 이곳에서는 그리스 도기와 헤라쿨라네움에서 출토된 프레스코화 등 고대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한데요.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드가, 카유보트, 모리조, 카사트, 모딜리아니, 드랭, 뷔페 등 근현대 회화 컬렉션이 대단합니다. 2박 3일 도쿄 미술기행의 대미를 장식한 곳은 신주쿠 지역에 있는 손포미술관이었습니다. 손포미술관은 우치다 요시다키가 설계한 야스다 화재회상 보험 주식회사에 의해 1976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도쿄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본사 건물 42층에 있다가 건물 앞쪽에 미술관동을 새로 지어 2020년 재개관했습니다. 처음 미술관 문을 열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일본 화가 도고 세이지의 작품과 함께 고갱과 세잔 등 서양 근현대 작품도 다수 소장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1987년에 구입한 반고흐의 해바라기가 손포미술관을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은 아티존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5층, 4층, 3층 순서로 내려오면서 보게 되어 있는데요. 2024년 11월에는 18세기 베네치아의 풍경화가 카날레토 전시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날레토 그림뿐 아니라 카날레토에게서 영향을 받은 구아르디에서부터 모네, 드랭, 휘슬러 등 다른 화가들이 그린 베네치아 풍경화도 있어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카날레토 전시회를 다 보고 나오면 3층 전시실 나가기 직전 고흐의 해바라기가 관람자를 기다립니다. 상설 전시는 고흐의 해바라기만 볼 수 있었는데요.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유리 진열관 안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야스다 화재해상 보험 주식회사가 1987년에 런던 크리스티 경매를 통해 4천만 달러, 하나로 약 5,600억 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생전에 그림을 거의 팔지 못했던 고흐의 그림값이 막 치솟던 무렵에 거래되어 천문학적인 가격을 기록했죠. 고흐는 모두 7점의 해바라기를 그렸는데요. 1888년 8월에 3점의 해바라기 그림을 동시에 작업하고 있다고 동생 테오에게 편지로 알렸는데 각각 밝은 파랑, 짙은 파랑, 녹색빛이 도는 파랑을 배경으로 그렸습니다. 네 번째로 그린 그림이 바로 노랑 배경의 그림이죠. 이후 고흐는 녹색빛이 도는 파랑 배경 그림 1점과 노란색 배경의 그림을 2점 더 그립니다. 1888년 여름에 그린 노란색 배경의 첫 번째 버전은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1888년 가을에 그린 다른 두 버전은 각각 암스테르담의 반고흐 미술관과 도쿄의 손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밝은 파랑 배경은 3송이, 짙은 파랑 배경은 6송이의 해바라기를 연두빛이 도는 화병에 꽂거나 화병 옆에 놓고 그렸습니다. 청록색 배경은 14송이 해바라기가 빼곡히 노란색 화병에 담겨 있죠. 마지막은 15송이의 해바라기가 화병뿐 아니라 배경까지 온통 노란색으로 칠해졌습니다. 줄기와 꽃받침은 초록색으로 벽과 식탁보, 화병의 경계 표시를 위해 파란색이 조금 쓰인 것 이외에는 온통 노랑뿐이죠. 연노랑, 진노랑, 갈색이나 그린에 가까운 노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뉘앙스의 노랑이 제각각 다른 자세의 해바라기를 보여줍니다. 꽃잎은 이미 없으나 목을 꼿꼿이 들고 있는 해바라기부터 목을 축 늘어뜨린 꽃, 꽃잎 하나하나 발악하듯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듯이 보이는 꽃 등 제각각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듯하죠. 고흐는 해바라기는 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름 한철 온몸에 뜨거운 해의 기운을 받으며 꽃을 피우고 시들어가는 해바라기와 10년간 그림의 열정을 불태우고 37의 나이에 세상을 등진 고흐의 일생이 묘하게 닮았습니다. 오늘 2박 3일간 도쿄와 도쿄 근교에서 7개의 미술관을 관람한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무리한 일정이었지만 창의적인 건축물과 훌륭한 작품들,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 덕분에 피곤한 줄 모르고 다녔습니다. 왜 우리는 예술을 좋아하고 피곤을 무릅쓰고 그 먼 곳까지 가서 작품을 보며 즐거워할까요?
예술이 밥 먹여주나? 그렇지 않죠. 오스카 와일드는 말합니다. 예술은 무용한 것이다. 그것이 예술의 유일한 용도다. 실제적인 목표와 성과, 사회적인 지표를 지향하지 않을 때 예술이 예술 본연의 가치를 지닌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용주의와 도덕과 규범에 매인 채 살아가던 보통 사람들은 예술 작품이 보여주는 때로는 과격하고 때로는 충격적인, 그러나 무해한 다양한 시도들을 보면서 확장된 사유와 감각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삶에서 살짝 비켜나와 예술가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 덕분에 우리 자신과 세계의 한계를 대담하게 넘어서 보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스카 와일드는 인생은 예술을 모방하고 예술은 인생을 모방한다 라고도 말했죠. 예술 속에 풍덩 빠져드는 여행의 매력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빅화드로